여보, 매번 시댁 먼저 가면 우리 부모님은 뭐가 돼?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 혼자라고 해서 늘 우선순위가 시댁이어야 해? 나도 딸이야. 우리 엄마도 혼자 계셔. 왜 늘 시댁이 먼저냐는 거야. 이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연 시작합니다. 아침빛이 아직 부엌 타일에 가늘게 번지던 시간, 순자는 찬장을 열어 묵직한 녹그릇을 하나씩 꺼냈다. 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마찰음이 방 안의 공기를 깨웠고, 그것만으로도 명절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또렷해졌다. 달력에 커다란 붉은 동그라미가 씌어 어딘가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달력을 굳이 바라보지 않았다. 해마다 반복된 몸의 기억이 날짜를 대신했고, 그 기억은 오래된 습관처럼 손을 재촉했다. 대파를 씻어 물기를 털어내고 고기 핏물을 차가운 물에 담가 빼며 냄비를 3개, 4개 늘어놓았다. 불을 켠 가스레인지 위로 냄비의 그림자가 겹겹이 포개졌고, 그 겹침이 곧 집안의 역할과 시선과 기대가 드리운 그림자 같아 보이기도 했다. 싱크대 하부장을 열자 마른 나물 봉지가 하나둘 손에 잡혔다.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팬을 예열하는 동안 순자는 자신의 손등을 스쳐 지나간 세월을 문득 떠올렸다. 젊었을 때엔 손목을 꺾어 뒤집는 동작에도 탄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동작이 한 박자 늦게 끝나곤 했다. 늦어졌다고 해서 모양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느리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마음속 어딘가를 자꾸 찌르는 느낌이었다. 흔한 명절 노동의 무게 속에 묻히는 기분이랄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래도록 해왔듯이, 남들이 기대하듯이 자신 또한 기대해온 역할대로. 창문을 여니 서늘한 바람이 부엌의 열기를 조금 식혔다. 먼 동네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같은 소음들,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낭낭한 진행자의 목소리, 곧 분빌 고속도로 상황을 예고하는 고지. 도로의 정체처럼 사람 마음도 막히곤 한다는 말을 누군가 했던가. 순자는 주전자 끓는 소리에 익숙한 리듬을 포개며 소금 한 꼬집으로 간을 마무리했다. 적당한 짠맛은 오래된 레시피의 균형이었다. 간을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고, 그 고개 끄덕임이 자신을 지탱해 온 작은 박수 같았다. 식탁 위엔 장보기를 위해 정리한 명세가 펴져 있었다. 소갈비, 대추, 밤, 배, 표고, 새우젓, 북어, 계란 3판, 부침가루 2봉지, 참기름 1병. 적어 내려갈수록 숫자는 늘어났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는 매달 들었지만 명절 앞에선 유난히 칼날처럼 와닿았다. 그럼에도 줄일 수 없는 목록이 존재했고, 그 목록이 곧 가족의 모양이라고 믿어왔다. 그 믿음이 누군가에겐 고집으로 보일지 몰라도 순자에게는 지난 세월을 겨우 연결해준 끈이었다. 거실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짧게 울렸다. 아들 정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붙을 대화의 흐름을 순자는 대략 그려볼 수 있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다. 누구 집에 먼저 가느냐, 얼마나 머무느냐, 어느 쪽 부모에게 더 공평하냐 같은 문장들이 식탁 위에 놓인 접시처럼 차례로 등장했고, 결국에는 서로 표정이 굳어졌다. 표정이 굳으면 맛도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말이 메말라가는 시간을 여러 번 겪었다. 그때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왔다가, 아니, 이번엔 말을 해야지 하는 생각과 부딪혔고, 두 생각은 접시 2개가 서로 흔들리며 부딪힐 때 나는 소리처럼 그녀의 귀를 울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우체국 전단지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순자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전단지에는 고향 가는 길, 택배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고향, 그 단어는 방향과 시간과 의무를 한데 묶어놓은 매듭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고향은 이제 사람보다 묘비가 더 많은 동네가 되었고 남아있는 친척들도 상당수가 도시로 흩어졌다. 그런데도 명절이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렸다. 부모 세대가 자리를 지키며 살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당위로 그 당위가 가족의 예의라는 이름을 달았다는 이유로 순자는 전단지를 재활용함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의와 사랑은 늘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늦게 배워가는 중이었다. 싱크대 옆 라디오에서 도로 상황을 다시 알려주었다. 어느 구간은 15km 정체, 다른 어느 구간은 사고로 2차로가 통제. 수치로 표시된 막힘들이 지도 위에 붉은색으로 번져간다 했다. 순자는 냄비 뚜껑을 반쯤 열고 김이 빠져나가는 모양을 멍하니 바라봤다. 김은 위로 솟아올라 금세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수분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이 집의 대화처럼 느껴졌다. 소리도 냄새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흔적만 남기는 것. 그 흔적을 다음 명절에 또다시 더듬게 되는 일. 문자가 한 통 더 도착했다. 며느리 지연이었다. 어머니, 올해는 먼저 처가에 들렀다가 갈게요. 토요일 오후쯤 가능할 듯해요. 말끝에 드시라는 단어가 순자의 마음을 조금 긁었다. 불확실성을 알리는 그 표현이 예의 바른 듯 하면서도 거리를 만드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장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부침 반죽의 농도를 점검하는 일이 먼저였다. 숟가락을 들어 반죽을 떨어뜨리며 흐름을 살폈다. 너무 묽으면 모양이 잡히지 않고 너무 되면 속이 익지 않는다. 적당함이 늘 어렵다. 가족 사이의 말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덜하면 서운하고 지나치면 상처가 된다. 적당한 온도와 두께, 적당한 길이의 문장. 그런데 그 적당함은 누구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 자신의 기준이 오래되었다는 말을 듣게 될 날이 오리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 앞에서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다. 거실 시계 초침이 잔잔하게 움직였다. 그 소리는 마음을 정리하라고 독촉하는 것도 같았다. 순자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휴대폰을 손바닥에 올렸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다시 읽고 답장을 천천히 적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오너라.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에도 손가락 끝이 잠시 공중에 머물렀다. 공중에 매달린 기분이 꼭 이 집의 어중간한 공기와 닮았다. 인정은 하지만 달가워하진 않는 태도. 이해하려 하지만 납득까진 가지 못한 마음. 그 사이 어디쯤에서 오래 맴도는 심정이 자주 피곤을 불러왔다. 엄마, 뭐 필요해? 라고 정우가 전화를 걸어 물었을 때 순자는 잠깐 망설였다. 필요한 건 없지. 하고 말하려다 시장에 가면 대추 좀 좋은 걸로 사와라. 로 말을 바꿨다. 알았어. 저녁에 볼게. 짧은 통화는 친근함과 어색함이 교차하는 속도로 끝났다. 대화를 내려놓고 나니 부엌의 모든 사물이 다시 제자리에서 소리를 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고 물이 흘러가며 팬이 달아올라 기름을 가볍게 튀겼다. 소리들이 합창처럼 얽혔지만 그 합창에 박자를 맞추는 지휘자는 매번 순자였다. 지휘자는 관객의 박수를 기대하면서도 때때로 박수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친다. 오늘도 그랬다. 박수가 올지 아니면 침묵이 올지 모르는 오후를 생각하니 어깨가 저릿해졌다. 점심 무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은영을 마주쳤다. 장바구니를 손에 든 은영은 환하게 웃었다.
또 부지런히 시작했네. 순자는 웃음으로 답했고 둘은 잠깐 계절 이야기를 나눴다. 바람이 달라졌다는 말, 밤이 맛있어졌다는 말, 고등어가 살이 올랐다는 말. 소소한 이야기 끝에 은영이 덧붙였다. 올해는 나는 간소하게 하려 해. 애들도 각자 바쁘다 하고.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엔 작은 서운함이 숨어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소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부엌이 벌써 전쟁터처럼 어질러진 광경이 떠올라 말끝이 스르르 가라앉았다.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그 다름을 온전히 사랑하기란 왜 그리 어려운지.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갑고 단정한 공기가 쏟아졌다. 칸마다 예정된 재료가 이름표처럼 놓여 있었다. 명절 차례상은 원래 이렇게 질서정연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순서는 곧 예법이었고 예법은 기억을 보존하는 도구였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바뀌었다. 예법도 간소화가 유행처럼 번졌다.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세상이 변하면 의식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변화를 말할 때 변하지 않음으로 버티는 일에도 누군가는 의미를 부여해 주길 바랐다. 그 누군가가 가족이면 더 좋겠지만 꼭 가족이어야만 하는지도 요즘은 확신하기 어려웠다. 부침개 첫판이 팬 위에 둥글게 퍼졌다. 기포가 올라오는 틈을 보며 뒤집을 타이밍을 재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서 있는 배달원은 커다란 상자를 건넸다. 지연이 주문한 선물 세트였다. 과일과 견과류가 보기 좋게 담겨 있었고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이번 명절 일정은 조정이 필요해요. 양해 부탁드려요. 정돈된 글씨체가 단정했지만 문장의 결은 다소 차갑게 느껴졌다. 양해라는 단어는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말이면서도 어떤 결정을 이미 통과시켰음을 선언하는 말처럼 다가왔다. 순자는 상자의 비닐을 조심히 벗기며 복잡한 표정을 잠시 숨겼다. 숨긴 표정이 손끝으로 스며들어 부침개의 가장자리를 더 얇게 만들었다. 일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허리가 자신을 향해 조용히 항의했다. 고단함이 아니라 서운함이 무게를 더했다. 누구 집에 먼저 가느냐는 문제는 언젠가부터 단순하지 않았다. 우선순위의 언어는 권력의 언어와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중심에서 물러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마음이 번갈아 고개를 들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힘든 건 어쩌면 말하지 않는 일이었다. 말하면 상처가 되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닳아 없어지는 느낌.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고르는 선택지는 매번 같지 않았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옮겨 다녔다. 빛의 이동을 따라 먼지들이 작은 파도를 이루며 흔들렸다. 순자는 그 흔들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밤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며 손끝으로 매끈한 감촉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차례를 맞췄다. 갈비를 재우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의 국물을 다시 고아내는 순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명확했지만 그 끝에 도착할 표정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웃음일지, 어색한 미소일지, 아니면 지친 한숨일지. 그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도 명절 준비의 일부였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창문 밖 하늘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복도에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다. 이 집 문도 곧 열릴 것이다. 순자는 부엌 가스불을 하나 줄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정오가 오려면 최소차로 40분은 걸릴 터였다. 퇴근길 피곤한 몸으로 일부러 찾아오는 길, 그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 고마움 뒤에 곧장 따라붙을 갈등을 미리 걱정해야 할까? 대답은 늘 엇갈렸고 그 엇갈림이 명절의 진짜 시작이었다.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기 전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테이블 위 카드를 바라봤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 말이 마음을 조금 무겁게 만들었지만 이내 문이 열리고 정우가 봉지를 내밀었다. 엄마, 대추 구해왔어. 퇴근길에 시장 들렀다 왔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받았다. 대추가 그릇 속에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오늘 하루 중 가장 깨끗하게 울려 퍼졌다. 짧고 투명한 울림이었지만 잠깐이나마 마음을 덮이는 힘이 있었다. 순자는 그 소리에 기대어 속으로 혼잣말을 건넸다. 오늘만큼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내일도 조금은 덜 서운하기를. 정우는 봉지를 내려놓자마자 손을 씻고 거실에 앉았다. 퇴근길의 피곤이 어깨에 남아 있었지만 오랜만에 들른 친정집의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다.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와 나물 무침 향이 은근히 뒤섞여 올라왔고 어머니가 주전자를 올려놓는 소리가 작은 배경음악처럼 울렸다. 순자는 커다란 쟁반 위에 부침개 한 장을 올려 정우 앞에 내밀었다. 막 부쳐낸 따끈한 것이었다. 한 입 먹어봐라. 간이 괜찮나 모르겠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어 부침개를 집어먹었다.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속이 입안에서 어울렸다. 엄마, 여전하네. 진짜 맛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잠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물음표가 서서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는 언제 내려가니? 순자가 물었다.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대답은 이미 예감된 듯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에는 아내 지연의 메시지가 아직도 떠 있었다. 처가 먼저 들른다. 짧은 문장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확정처럼 보였다. 엄마, 올해는 지연이 쪽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하는 아들의 모습에 순자의 마음이 잠시 무거워졌다. 사실 장모의 건강 문제는 오래전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처가 먼저라는 답이 당연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순자는 잠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장모님이 아프시다니 먼저 가는 게 맞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의 끝은 뚝 끊겨 있었다. 그녀는 그 뚝 끊김이 들키지 않기를 바랐으나 정우는 눈치를 챘다. 엄마, 오해하지 마. 이번에도 금방 올 거야. 토요일 저녁쯤이면 여기 도착할 수 있어. 그 말이 오히려 더 허무하게 들렸다. 금방 올 거야. 라는 약속이 얼마나 자주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순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도착 시간은 늘 늦어졌고 함께한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가 버렸다. 순자는 말 대신 주전자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뜨거운 김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모양은 약속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과 닮아 있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정우는 곧장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엄마 집 왔어. 응, 전 부치고 계셔. 맛있어. 그래, 알았어. 토요일 오전에 출발하는 걸로 할게. 짧은 대화였지만 순자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들을 수 있었다. 지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톤과 길이만으로도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끄는 정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지연이도 인사드린대. 토요일 저녁쯤 올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끄덕임은 가볍지 않았다.
마음속에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왜 늘 시댁은 두 번째일까? 왜 늘 기다려야만 할까? 이 질문은 말로 꺼내기엔 너무 무겁고 꺼내지 않으면 자신을 파먹는 날카로운 가시 같았다. 순자는 부침개를 다시 팬 위에 올리며 대화를 돌렸다. 그래도 늦지 않게 오너라. 차 막히면 힘들잖니. 말은 걱정이었지만 사실은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정호는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아내의 입장도 이해해야 했고 어머니의 서운함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 사이에서 그는 늘 중간을 선택했지만 중간이란 결국 양쪽 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위치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부엌에는 기름 튀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전쟁의 총성과도 같았다. 서로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남기는 소리.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나도 며느리였을 땐 친정에 먼저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목소리가 치고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결국 시댁을 먼저 갔다. 그게 예의라고 배웠으니까.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맞부딪히며 마음속에서 큰 파도가 일었다. 정호는 그 파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귀성길 교통 상황을 예보하고 있었다. 이번 추석 귀성길은 금요일 오전부터 정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최대 5시간 소요 예상. 화면에 붉게 표시된 고속도로 구간들이 빽빽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길도 막히는데 마음까지 막히면 어쩌나. 혼잣말이었지만 정호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그는 잠시 어머니 쪽을 바라봤다.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대추 몇 알이 굴러나왔다. 붉은 껍질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순자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옛 기억에 젖었다. 명절이면 할머니가 늘 대추를 한 움큼 쥐어주며 웃던 장면. 그 웃음 속엔 아무런 계산이 없었다. 지금의 자신도 그 웃음을 흉내 내보려 했지만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져 입가가 뻣뻣하게 굳어졌다. 정호는 대추를 다시 그릇에 담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만 이해해줘. 지연도 많이 힘들어해. 회사 일도 바쁘고 장모님도 아프시고. 그 말은 변명 같았고 동시에 사실 같았다. 순자는 대답 대신 부침개를 접시에 옮겨 담았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그 김이 전해주는 온기보다 마음속 서늘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서는 자동차 불빛이 길 위에 줄을 지었다. 정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엄마, 나 이제 갈게. 주말에 다시 올게. 순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말했다. 그래, 조심히 가라. 운전 피곤할 텐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부엌에는 아직 붙이지 못한 반죽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펜을 달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구 집이 먼저냐는 게 왜 이리 큰일이 됐을까?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천장의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펜 위에 국자를 기울였다. 반죽이 동그랗게 퍼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음속의 답답함을 잠시 덮어주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했다. 결국 내일도 같은 질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명절 아침 도시의 거리는 이미 붐비기 시작했다. 출근길과는 다른 차들, 짐을 잔뜩 실은 SUV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운 세단들이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몰려들었다. 하늘은 청명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면서도 마음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는 듯했다. 정우와 지연 부부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트렁크에는 선물 세트와 옷가방이 실려 있었고 뒷좌석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굴러다녔다. 차 안은 처음엔 잠잠했다. 라디오에서는 귀성길 정체 소식을 전했고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보, 이번엔 처가 먼저 간다고 했지? 지연이 운전석 옆에서 물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정우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응, 알지. 근데 어제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매번 늦게 온다고. 그래도 이번엔 어쩔 수 없잖아. 엄마도 이해해 주셔야지.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가속 페달을 밟는 발끝에도 힘이 들어갔다. 그는 잠시 라디오 볼륨을 올려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매번 시댁 먼저 가면 우리 부모님은 뭐가 돼?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 정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이해해. 근데 엄마 마음도 생각해야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잖아. 그 말이 끝나자 차 안의 공기는 한순간 더 무거워졌다. 지연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지만 이내 다시 불꽃이 튀듯 대화가 이어졌다. 혼자라고 해서 늘 우선순위가 시댁이어야 해? 나도 딸이야. 우리 엄마도 혼자 계셔. 왜 늘 시댁이 먼저냐는 거야. 정우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차선을 바꿨다. 차창 너머로 붉은 브레이크 등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 붉음이 꼭 두 사람의 심장 속 분노를 비추는 것 같았다. 나도 답답해. 정말 몰라서 그래.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지연도 목소리를 높였다. 명절마다 시댁 눈치 보고 내 부모님 뵙는 건 늘 미뤄지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쳐왔는지 알아? 순간 차 안은 폭발 직전의 팽팽한 공기로 가득 찼다. 아이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엄마 아빠 왜 싸워?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정우는 결국 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차를 뺐다. 숨을 고르듯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 차창 너머 고속도로는 붉은빛 행렬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부부에게는 더 이상 그 길이 중요하지 않았다. 차라리 올해는 그냥 안 가. 정우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말은 한순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안 가. 어디든.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정우는 방향을 바꿔 집 쪽으로 차를 돌렸다. 차 안의 공기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 정적은 평온이 아니라 전쟁의 휴전과도 같았다.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큰 감정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문을 열고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올라갔다. 정우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차창에 맺힌 숨결이 이내 흐려졌다. 그는 핸들을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 순자는 그날 오후 며느리와 아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로 혼자 명절 음식을 마무리했다. 저는 접시에 차곡차곡 쌓였지만 그 위로는 웃음이 얹히지 않았다.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대문 앞 발자국 소리를 기대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가에 섰다.
저 멀리 고속도로 방향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자동차 불빛들이 보였다.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일 텐데 자신의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사실이 가슴 한쪽을 쓸어내렸다. 이럴 줄 알았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순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한탄이자 자책이었다. 냄비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며 보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고요를 더 크게 부각시켰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애매한 대화, 그리고 끝내 찾아오지 않는 발걸음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명절의 첫날은 그렇게 고요하게, 그러나 차갑게 흘러갔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다. 추석을 맞아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새어나오는데 순자의 집은 정적만 감돌았다. 방금까지 부침개 굽던 팬은 식어가고 상 위에는 먹히지 않은 전이 쌓여 있었다. 김이 빠져나간 음식은 금세 굳어버렸고 그 굳어버린 표면이 마치 순자의 마음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천천히 부엌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눈을 감았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팠다. 아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아내의 말에 휘둘렸고 며느리는 처가 먼저를 당연한 듯 주장했다. 그 결과 자신은 이 집에서 혼자 명절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앞치마 자락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자식 잘 키운 게 죄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서늘하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친척들이 모여 도란도란 떠드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울려 퍼졌지만 순자의 집엔 고요만이 있었다. 그 고요가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란 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건가.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춰 중얼거렸다. 머릿속에는 지연의 단정한 문자가 떠올랐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 한 줄은 예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통보하는 문장이었다. 순자는 그 글자를 되새기며 속으로 불을 지폈다. 양해라 결국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다. 억눌린 감정이 올라와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로 터뜨리고 싶지 않았다. 울면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손등으로 식탁을 툭 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나도 이제 더는 바라지 않겠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바라지 않겠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기대가 남아있으니 상처도 깊은 것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예능 프로그램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예인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리모컨을 꺼버리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힘 빠진 눈빛.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몸을 바쳤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키워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바람이나 꿈은 단 한 번도 우선이 아니었다. 늘 가족이 먼저, 늘 집안이 먼저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았다.
며느리 하나한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내가 우습다. 입술에서 나온 말은 자조였지만 동시에 쓰라린 진실이었다. 가족이란 이름에 매달린 세월이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다. 바람이 차가웠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분노가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그 자리를 허무가 대신 채웠다. 이 허무가 더 위험했다. 분노는 에너지라도 남겼지만 허무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잡지 속 세계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언젠가 저곳을 가보고 싶다고 꿈꾸던 모습. 친구들과 함께 기차역에서 사진을 찍으며 바람처럼 떠나고 싶다고 말하던 시절. 그러나 그 모든 꿈은 결혼과 육아, 그리고 시집살이의 굴레 속에서 묻혀버렸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내 거였을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집안 구석구석에 메아리처럼 번져나갔다.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물음은 확실히 존재했다. 순자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남은 전과 국은 식어가고 있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그 풍성함이 오히려 공허를 증명했다. 그녀는 접시를 하나하나 치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다신 이렇게 허무한 명절은 겪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안쪽에서 뭔가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기 인생을 빼앗겼다는 억울함, 그리고 이제라도 되찾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분노와 갈망이 섞이자 가슴 깊숙이 묘한 열기가 일어났다. 순자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짧게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그냥 참지 않겠다. 그 말은 다짐 같았고 선언 같았다. 비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꿈의 씨앗이 드디어 흙을 밀치고 올라오려는 듯했다. 밤은 깊었지만 순자의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다. 부엌불은 모두 꺼졌고 집안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더 요란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아들의 눈치 보던 태도,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허무가 뒤섞여 가슴을 쳤다. 소파에 앉아있던 순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과 함께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엽서와 오래된 잡지, 여행 브로슈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20대 초반 친구들과 함께 모아둔 것들이었다. 표지에는 화려한 해외 도시 사진들이 실려 있었고 낯선 언어로 쓰인 문장들이 아직도 선명했다. 순자는 손끝으로 사진을 더듬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이스탄불의 시장, 동남아의 푸른 해변. 그 모든 곳이 자신을 부르는 듯했다. 그녀는 앨범을 펼쳤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역 앞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던 얼굴, 한강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장면, 여름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장난치던 모습. 사진 속의 순자는 지금의 자신과 너무 달랐다. 눈빛은 반짝였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무엇보다 웃음이 자유로웠다. 그때는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순자는 속삭였다. 목소리가 공허하게 방 안에 퍼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결혼 이후였을까? 아들을 낳고부터였을까? 아니면 시댁살이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진 걸까? 처음부터 가족을 원망한 건 아니었다.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은 늘 뒤로 밀려났다. 여행은 사치라 여겨졌고 자기만의 시간은 욕심이라 불렸다. 순자는 서랍에서 한 권의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쓴 날짜는 30살 즈음이었다. 그날의 글귀는 아직도 생생했다. 언젠가는 아이와 남편 손잡고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내가 본 세상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 문장은 지금 읽으면 허망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커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함께 여행하겠다는 바람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내 청춘은, 내 꿈은.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다. 눈물로는 잃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SNS에 올린 글이었다. 여행 사진과 함께 나이 들어도 늦지 않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다. 순자는 상자 속 브로슈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오래되어 종이가 바스러질 듯 했지만 그 위의 사진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짚었다. 파리, 로마, 카이로, 뉴욕.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곳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많았다. 나이, 체력, 돈, 주변의 시선.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불가능의 이유였을까? 아니면 스스로 핑계를 만든 걸까?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젊은 날의 자신이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넌 늘 하고 싶어 했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생생했고 동시에 낯설었다. 오래전 잃어버린 목소리를 다시 듣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나이 든 몸.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묻혀있던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 그것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그 말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힘을 가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맑아졌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잠들고 있었지만 순자는 이제야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잡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그녀는 자신이 진짜로 가보고 싶은 곳을 마음속에 그려봤다.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꺼내 글을 쓰는 모습, 이탈리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현지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장면, 터키 시장에서 낯선 향신료 냄새를 맡으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이는 순간, 그 모든 상상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순자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단지 여행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를 되찾고 싶은 거지. 그 깨달음은 그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순자는 상자를 닫고 다시 장롱 안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깊숙이 묻어두지 않았다. 꺼내기 쉬운 위치에 두었다. 마치 언젠가 다시 열어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분노는 조금 사라졌고 대신 오래전 잃어버린 설렘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아직 작고 미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내 꿈을 찾아야 한다. 그 다짐은 밤 공기 속에서 울려 퍼졌고 조용히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뒤척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았다. 마치 오랜 시간 쌓였던 먼지가 한 번에 거친 듯했다. 아직 결심이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꾸준히 속삭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 그날은 마침 아파트 동대표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23년 된 단지라 주민들 사이에서 보수 공사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순자는 가볍게 앞치마를 벗고 정장을 걸쳤다.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스스로도 낯설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동대표 회장은 도면을 펼쳐놓고 외벽 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단지 조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보탰다. 하지만 회의의 중심은 곧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아파트 값이 꽤 올랐더라고요. 지난달 거래가 보니까 우리 단지 32평이 9억까지 찍었대요. 한 주민이 신문 기사를 꺼내 보여주었다. 순간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 집도 비슷한 평형인데 그 정도라면 팔고 이사 가도 되겠네. 그러게요. 예전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이 팔 때라잖아요. 전문가들 말로는 내년엔 하락할 수도 있다니까. 사람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부동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평소 같으면 순자도 그저 흘려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 꺼내본 낡은 브로슈어와 앨범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 이미지가 집값이라는 단어와 맞닿자 순자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이 집을 판다면 오랜 세월 지켜온 공간이지만 사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 시간 머무는 일도 없었다. 방은 넓었지만 늘 비어 있었고 냉장고도 반쯤은 비워져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이 집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집이 있어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집이 있으니 멀리 가지 못한다는 구속. 회의가 끝나갈 즈음 회장이 물었다. 순자 어르신은 요즘 어떠세요? 집 상태 괜찮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팔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늘 집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의외였던 것이다. 팔면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게요? 누군가 농담처럼 물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그 질문이 깊게 박혔다. 그래, 여행.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순자는 담장 너머로 피어난 국화를 바라봤다. 꽃은 제자리에 피어 있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다. 자신도 저 꽃처럼 뿌리를 옮겨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 뿌리를 박고 버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바람을 따라 흔들릴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지 않을까? 집 안에 들어서자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전날 남겨둔 전은 식어 굳어 있었고 국물은 겉면에 기름막이 앉아 있었다. 순자는 그릇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던졌다. 이 집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붙잡고 있는 걸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을 열었다. 부동산 앱을 설치하고 시세를 검색해 보았다. 화면 속 숫자는 현실을 증명하듯 뚜렷했다. 거래가 9억. 그 숫자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열쇠처럼 보였다. 잠시 후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있잖아. 혹시 집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은영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자야, 내가 그런 말을 다 하네? 무슨 바람이 불었어? 순자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어제 앨범을 보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떠올렸어. 여행, 세계 일주.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더라. 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진지하게 말했다. 너답다. 사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우리 세대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거 아닐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그 말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순자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래, 맞아. 이제는 나도 나를 살아야지. 통화를 끊은 뒤 순자는 오랫동안 집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장롱에는 수십 년 묵은 옷들이 가득했다. 방마다 남편과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이 지금은 자신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이제 자기 살림 차렸는데 나는 왜 여기에 붙잡혀 있어야 하지?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결심의 씨앗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순자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내 인생 계획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첫 번째 항목에 큼지막하게 썼다. 집을 판다. 두 번째 항목에는 세계 일주 준비. 글씨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짚었다. 집을 판다. 이 단순한 네 글자가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이 밀려왔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둥근 달빛이 방안을 비추며 순자의 얼굴을 감쌌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웃었다. 아직 아무것도 실행된 것은 없지만 결심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순자는 큰 결심을 아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냥 속으로만 간직한다면 결심은 다시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작은 찻상을 차리고 대추차를 끓여 올려두었다.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왔던 수많은 대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야 했다. 정우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정우야, 앉아라.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아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순자는 찻잔을 밀어주며 천천히 말했다. 나 이 집을 팔려고 한다.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찻잔을 잡던 손이 덜컥 멈췄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판다고요? 그래. 이 집 판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려고 해. 여행을 떠나고 글도 쓰고 내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한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그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셔야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집이 우리 집의 중심이었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 중심이 이제는 나를 가두고 있어. 너희도 여기 오래 머물지 않고 명절조차 잠깐 들르다 가잖니. 집은 집일 뿐이야. 내가 여기에 묶여 살 필요는 없다. 정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집을 팔면 어디서 사실 건데요? 여행은 잠깐이지만 집은 평생 필요한 거잖아요. 순자는 단호했다. 여행이 잠깐일지 평생일지는 내가 정하는 거다. 집은 다시 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내 청춘은 이미 갔고 남은 날이라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정우는 결국 말을 잃었다.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장롱을 열고 가방을 꺼냈다. 크고 무거운 여행용 캐리어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에 놓자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두근거림이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옷가지를 하나씩 접어 넣었다. 두꺼운 스웨터, 가벼운 셔츠, 스카프, 편한 신발. 손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또한 작은 노트와 펜도 챙겼다. 여행하면서 하루하루 기록을 남길 생각이었다. 블로그든 책이든 글을 쓰며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며칠 후 순자는 여행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세계 일주 상품 문의드리고 싶어요. 수화기 넘어 직원의 목소리가 활기찼다. 일정, 비용, 추천 코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금액은 적지 않았지만 집을 팔면 충분히 가능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자신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스며들었다. 저녁 무렵 은영이 찾아왔다. 순자의 표정을 보더니 곧 눈치를 챘다. 결심했구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드디어. 집도 팔고 떠날 준비도 하고 있어. 은영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잘했다, 순자야. 우리 세대가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니?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가면 나도 용기 내서 따라가고 싶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행지에서 겪을 일들, 낯선 언어와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들. 이야기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로만 불리지 않을 거야. 내 이름 김순자로 살아가야지. 며칠 뒤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찾아가 매물을 내놓았다. 계약서 위에 서명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깃발처럼 보였다. 순자는 짐을 싸던 캐리어를 다시 열어 두 손을 얹었다. 그 안에는 아직 채워야 할 공간이 많았다.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주는 가능성이 더 설레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을 때 순자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철컥거리는 바퀴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리자 그녀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묘한 설렘이 더 컸다. 창밖에는 익숙지 않은 도시의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환영식처럼 반짝였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낯선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습한 듯하면서도 도시 특유의 활기가 섞여 있었다. 택시 기사들이 택시 하고 손짓하며 다가왔지만 순자는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호텔 주소를 보여주었다. 서툰 영어가 입에서 더듬거리며 흘러나왔다. 기사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올라타자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건물들과 불빛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다. 평생 TV 속에서만 보던 풍경이 창밖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뒤 방 안에 들어섰다. 창문을 열자 도심의 불빛과 사람들의 소음이 그대로 밀려 들어왔다.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내가 진짜 해냈네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며느리와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짐을 풀던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다. 첫날, 낯설지만 두근거린다. 내가 나를 되찾는 여정의 시작. 글씨가 삐뚤었지만 글씨마다 힘이 실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동네 카페를 찾아 나섰다. 골목길을 걸으며 이국적인 벽화와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가게마다 진열된 빵과 과일, 그리고 이방인의 눈길을 호기심 섞인 미소로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고 모든 것이 새로웠다.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자 종업원이 다가와 물었다. 카피? 발음은 또렷했지만 속도는 빨랐다. 순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미리 외운 문장을 꺼냈다. 원 카피, 플리즈. 서툴지만 당당하게 말했다. 종업원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는 듯 주문을 받아갔다. 잠시 뒤 따뜻한 커피가 나왔다. 순자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창밖을 바라봤다.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학생,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들.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진짜 살아있구나. 그때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연배의 여행객이 말을 걸었다. 한국분이세요? 한국말이었다. 순간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네, 맞아요. 여기서 한국분을 다 만나네요. 상대는 은발의 여성으로 혼자 여행 중이라 했다. 저도 혼자 왔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금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사연은 달랐지만 이제라도 내 삶을 살겠다는 마음만큼은 같았다.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순자는 호텔방에 돌아와 다시 노트를 펼쳤다. 오늘 본 풍경, 오늘 만난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피어난 설렘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글은 아직 서툴렀지만 글자마다 힘이 있었다. 엄마, 거기 괜찮아? 영상통화로 아들 정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순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아주 좋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 게 처음이야. 정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몸은 괜찮으세요? 낯선 데서 힘들지 않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힘들기도 하지.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나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괜찮아. 짧은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 그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밤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불빛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 보였다. 순자는 다시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 그리고 노트에 큼지막하게 한 문장을 적었다. 이제 나는 나로서 산다. 여행 사흘째, 순자는 혼자 지도를 들고 도심을 걸었다. 관광객들이 붐비는 대로를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자 이국적인 벽화와 좁은 길이 이어졌다. 처음엔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며 걸었지만 어느 순간 방향 감각이 흐려졌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보았지만 인터넷 신호가 약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쪽이 맞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발걸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낯선 언어가 적힌 간판들, 오가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 순간 도시 전체가 자신을 밀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길모퉁이를 돌던 순간 젊은 남자 둘이 스쳐 지나갔다. 그중 한 명이 순자의 가방 끈을 잡아챘다. 어머! 그녀가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가방은 이미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소매치기였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고 가방을 놓친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가방 속에는 여권과 현금, 그리고 노트까지 들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리가 하얘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골목은 금세 조용해졌고
소매치기들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순자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벽에 기대섰다. 이게 무슨 일이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눈물이 맺히려 했지만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아 꾹 참았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친숙한 목소리.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두 명의 한국인 청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배낭을 맨 대학생처럼 보였다. 순자는 당황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다. 내 가방을 도둑 맞았어요. 청년 중 한 명이 급히 물었다. 언제요? 저쪽으로 뛰어가는 거 봤는데.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곧장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부여잡았다. 몇 분 뒤 헐떡이며 돌아온 청년들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잡지는 못했는데 다행히 가방은 던져두고 갔어요. 숨을 고르며 가방을 내밀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고마워요. 이걸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는지. 청년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손바닥에 닿는 익숙한 질감이 다시금 자신을 되찾게 했다. 여권과 현금, 노트까지 그대로 있었다. 단지 바닥에 굴러서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였다. 청년들은 근처 경찰서 위치를 알려주며 동행을 권했다. 혹시 모르니까 신고는 하셔야 해요. 여행객 놀이니까 조심하시고요.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을 마치고 나오자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심을 감싸며 거리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순자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저는 김순자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희는 유럽 배낭여행 중이에요. 한국인 만나니까 반갑네요. 어머니 혼자 여행하신다니 대단하세요. 그들의 말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고?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늘 엄마, 시어머니, 집안 어른으로 불렸을 뿐 한개인으로 인정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순자는 작게 웃었다. 대단하진 않아요. 그저 이제라도 제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나온 거죠.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희 엄마도 늘 집안일에만 매여 있는데 어머니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들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다. 순자는 청년들과 헤어져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았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야. 혼자라도 해낼 수 있어. 물론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순자는 다시 노트를 꺼내 글을 적었다. 오늘 소매치기를 당했다. 하지만 도움을 받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글을 쓰며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다. 밤이 깊어가자 창문 밖에서 불빛들이 반짝였다. 낮에는 자신을 밀어내는 듯하던 도시가 이제는 마치 자신을 품어주는 듯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얼굴 같았다. 순자는 침대에 누우며 속삭였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이 또한 내 여행의 일부야. 나는 이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섞인 두근거림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길게 스며들었다. 순자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방을 확인했다. 여권과 노트,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제 겪은 소매치기 사건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작은 탁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볼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종이 위로 글씨가 흘러내렸다. 나는 어제 소매치기를 당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청년들의 도움으로 가방을 되찾았다. 그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글을 쓰다 보니 손이 멈추질 않았다. 어제의 두려움, 청년들의 눈빛, 그리고 도움받았을 때의 안도감이 글자마다 묻어났다.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글을 쓰는 손길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글은 눈물이 흘리는 대신 그녀를 위로했다. 점심 무렵 호텔 로비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여행 전에 아들이 깔아준 블로그 계정이 있었다. 엄마, 여기다 일기처럼 쓰면 돼요. 사진도 올릴 수 있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 공간이 꼭 필요했다. 그녀는 노트에 쓴 글을 조금 다듬어 블로그에 올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60대 초보 여행자의 첫 위기와 도움 사진은 어제 찍은 카페 풍경을 함께 첨부했다. 글을 올리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볼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누군가 봐주기를 바랐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알림이 떴다.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군가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50대인데 늘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미뤘거든요. 어머니의 글을 보니 저도 한번 떠나보고 싶네요. 라고 적어두었다. 순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자신이 쓴 몇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긴 듯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저녁이 될수록 댓글은 늘어났다. 정말 멋지세요. 우리 엄마도 이런 여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글도 기다릴게요. 사람들의 반응은 순자를 놀라게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인정받기보다 당연한 존재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타인에게 존경과 응원을 받고 있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의도적으로 일찍 길을 나섰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노트를 가방에 넣은 채 도시 곳곳을 걸었다. 박물관, 시장, 작은 광장, 공원.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짧은 메모를 적었다. 시장 사람들의 웃음은 활기차다. 광장의 노인은 비둘기에게 빵을 나눠주었다. 작은 기록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된다. 저녁에 돌아와 글을 쓰는 시간은 하루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녀는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며 다시 설렘을 느꼈다. 이번 글의 제목은 시장 골목에서 만난 웃음이었다. 글 속에는 단순한 묘사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솔직히 담았다. 나는 오늘 시장에서 웃음을 배웠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통한다.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댓글이 달렸다. 글이 참 따뜻하네요. 덕분에 저도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순자는 댓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며칠 뒤 그녀의 블로그 방문자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다. 여행기를 따라 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공유도 되었다. 어머니의 글을 가족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엄마도 용기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순자의 눈가가 젖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고 있구나.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블로그 인기 많던데요? 댓글 보니까 다들 응원하던데. 순자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놀랐어. 그냥 일기처럼 쓴 건데 누가 이렇게 관심 가져줄 줄이야.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참 자랑스러워요. 그 말은 짧았지만 순자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아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순간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내 말이 나한테 큰 힘이 된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고 입술은 웃음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에 다시 글을 적었다. 오늘은 아들이 나를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들은 어떤 칭찬보다도 값졌다. 나는 이제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창밖에서는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제는 두렵던 도시가 이제는 자신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길을 잃고 소매치기를 당했지만 그 경험이 글이 되었고 글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쓰자. 내가 본 세상, 내가 느낀 삶.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노트 마지막 장에 그녀는 큼지막하게 문장을 남겼다. 나의 여행은 기록으로 완성된다. 며칠째 이어진 여행 중 순자의 블로그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끌고 있었다. 처음엔 몇 명이던 방문자가 어느새 수백 명으로 늘었고 댓글은 매일 쏟아졌다. 용기 얻고 갑니다. 어머니 글 덕분에 제 삶도 돌아봤어요. 다음 여행기는 언제 올라오나요? 라는 메시지가 줄줄이 달렸다. 순자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니. 하루는 호텔방에서 글을 다듬고 있는데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인은 이름도 생소한 출판사였다. 김순자님의 여행기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책으로 묶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평생 책이라는 것은 남이 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 곧장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아, 나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내 글을 책으로 내자고 한대. 수학이 넘어 은영의 목소리가 환하게 울렸다. 정말이야? 순자야, 내가 해냈구나. 내가 늘 말했잖아. 내가 쓰는 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온 삶이 묻어 있어.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근데 내가 과연 책을 낼 수 있을까 싶네. 글이라는 게 전문가가 하는 일 같아서. 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문가가 뭔 상관이야.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글이지. 그 말은 깊게 와닿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던 평생, 자신이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낯선 이들의 댓글이, 출판사의 연락이, 은영의 응원이 모두 자신을 하나의 작가로 불러주고 있었다. 며칠 후 출판사와의 화상 미팅이 진행됐다. 편집자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첫 마디가 이랬다. 선생님, 글이 정말 따뜻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삶이 담겨 있어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쓴 것뿐이에요. 누군가 읽어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편집자는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게 힘이에요.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서 더 진솔하고 그래서 독자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꼭 책으로 내야 해요. 화상 화면 속에서 진지하게 말하는 편집자의 표정을 보며 순자는 마음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내 이야기가 가치가 있구나. 그 깨달음은 눈물이 날 만큼 벅찼다. 출판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순자는 매일 밤 글을 다듬었고 사진을 고르고 여정의 순간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때로는 피곤했지만 글을 쓰는 과정이 오히려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몇 주 뒤 첫 책이 세상에 나왔다. 표지에는 늦은 여행, 이른 자유 김순자의 세계일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손에 책을 쥔 순간 순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활자로 박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눈가가 젖었다. 책은 예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실버세대 독자들은 내 얘기 같다며 공감했고 젊은 세대는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다며 구매했다. 언론에서도 60대 첫 여행작가라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순자는 떨렸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늦은 게 아니더군요. 지금이 바로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방송을 통해 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70인데 이제라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반응은 눈부셨다. 강연 요청도 이어졌다. 도서관, 문화센터, 시니어 대학. 무대 위에 서면 아직도 심장이 떨렸지만 청중의 눈빛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이크를 잡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늦게라도 제 꿈을 기억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순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청중을 바라봤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순자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강연 경험을 적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주부가 아니다. 나는 작가다. 그리고 여행자다. 창밖의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별빛처럼 빛났다. 모든 별이 자신에게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달빛이 은은히 깔린 늦가을 저녁, 순자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이번 추석은 고향집이 아니라 낯선 도시의 하늘 아래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한때는 명절마다 쌓이는 갈등과 서운함 속에서 몸과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미소로 떠올릴 수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남의 시선과 의무에 갇혀 있지 않았다. 책상이 놓인 작은 창가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 속 블로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 반짝이고 있었다. 선생님의 글 덕분에 올해 추석은 덜 외로웠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책을 선물했어요. 언제 오프라인 강연하시나요? 라는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명절 선물 같았다. 순자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올해 추석, 저는 낯선 나라에서 홀로 명절을 맞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인연 속에서 제 인생을 다시 쓰고 있으니까요. 명절이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실시간으로 하트와 댓글이 쏟아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화면 속에 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주가 함께 나타났다.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정우가 웃으며 물었다. 순자는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긴 벌써 가을이 깊었더라. 오늘은 현지 사람들하고 명절 비슷한 행사를 함께 했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손주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집에 와요? 순자의 눈가가 젖었지만 울음 대신 웃음을 보였다. 조만간 가마. 근데 우리 다음 명절엔 꼭 다 같이 여행지에서 만나자. 할머니가 안내할 테니. 잠시 침묵하던 지연이 화면 너머에서 말했다. 어머니, 책 잘 읽었어요.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죄송해요. 순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찡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연아, 누구 탓을 하려고 떠난 게 아니야.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을 뿐이야. 너도 내 삶을 잘 살아야지. 정호는 짧게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진심으로 존경해요. 앞으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희는 그저 응원할게요. 그 말에 순자는 오랫동안 웃음을 머금었다. 자신을 향한 인정과 존중,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집 옆에 놓인 원고 더미를 꺼냈다. 두 번째 책 원고였다. 이번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명절과 가족, 그리고 나이든 여성의 삶에 대한 에세이였다. 제목 후보는 나의 늦은 추석이었다.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레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던 밤,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아들, 며느리와의 어색한 대화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묶어두지 않았다. 오히려 글 속에서 새롭게 정리되고 누군가에게 전할 힘으로 바뀌고 있었다. 창밖에서 불꽃놀이가 터졌다. 현지 축제의 일부였다. 하늘 위로 흩어지는 불빛을 보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도 이렇게 터지는구나. 늦게 피어난 불꽃이지만 더 오래 기억될 거야. 그녀는 다시 노트북에 글을 이었었다. 추석은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다. 내게 추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되었다. 나는 이제 명절마다 스스로를 잃는 대신 나를 찾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글을 마친 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달을 올려다봤다. 고향집 마당에서 차례상을 차리며 올려다보던 달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이곳의 달은 자유롭고 자신만을 위해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지만 나는 이제야 나를 만났다.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희망을 느끼며 다시 여행 가방을 닫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았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